자, 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처벌. 자, 진정부작위범은 형법 각 칙에 각 죄목마다 법정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퇴거불응죄라든지 다중불례산죄라든지 그 조문에 찾아가 보면 형량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부진정인데요. 1번 체크하시고.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18조에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동일 동그라미 치시고. 즉 살인죄 같은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자기범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법론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입법론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인데 그 불법과 책임이 자기범보다는 가벼운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임의적 감경 사유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얘기지 실정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실정법인 양 출제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 미수 갑니다. 자, 진정부작위범은 거의 대부분이 거동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미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빨간색으로 실정법에는 퇴거불응죄 밑줄, 집합명령 위반죄 밑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기수가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과실범입니다. 자,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이론상 처벌조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가 있지만요. 실정법은 좀 달라요. 실정법에는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범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실에 따른 진정 부작위범은 부정된다. 그렇지만 과실에 따른 부진정 부작위범은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도표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자, 개념이 중요하죠.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글씨, 앞에 부작위, 뒤에 부작위 일치하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 부작위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반면에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뒤에 부분 이 자기범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이 색깔 칠한 부분을 바꾸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 설명은 앞에서부터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 신분범이냐 문제일 때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정 신분범적 성격을 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증인적 지위 바로 열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 신분범적 성격을 띈다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과실범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지 부진정은 가능하다. 결과 발생 인관계를 필요로 하느냐 결과범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미수가 가능하냐? 미수 부진정에서는 가능하죠. 자, 진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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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인데 이 미수 관련해서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했어요. 퇴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공범이죠. 공범이 무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아직 공범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 못하면 뒤에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작위에 의한 공범 밑에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요. 자, 부작위에 의한 그랬어요. 부작위에 의한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26페이지. 자, 1번은 부작위에 의한이잖아요. 2번은 부작위범에 대한이고요. 자, 보세요. 자, 공범이 있고 정범이 있어요. 자, 이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하는데 제목이 부작위에 의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담 형태가 부작위예요. 가담 형태가 부작위로서 가담하는 거예요. 가담 형태가 부작위로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범은요. 부작위범이죠. 그렇죠? 그쵸? 자, 그리고 부작위로 가담하는 것은 보호지인적 지위가 있어야 돼요. 보호지인적 지위가 없으면 부작위범이 되지 않죠.
됐어요? 자, 공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부작위로서 가담하는 것은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되지 않아요.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부작위에 의한 범이 되지 않는다. 왜? 부작위로서 의사지배가 안 돼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꼭두각시처럼 갖고 놀아야 되는데 부작위를 통해서 의사지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간접정범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작위를 통해서 의사결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교사범도 될 수가 없어요. 자세한 것은 공범론 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공동정범하고 종범밖에 안 돼요. 즉 부작위를 통해서 가담할 수 있는 것은 공동정범, 종범밖에 없는데 이 부작위범이 되려면 보호주인적지위가 있어야 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다시 교재를 가볼게요. 자, 부작위에 의한이지, 그치? 의한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된다고요. 간접정범도 안 돼요. 근데 일단 시험은 1번하고 2번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1번만 2번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옆에 방조는 동그라미, 방조는 가능하다. 조건이 뭐라고요? 보호주인적지위가 인정된다는 조건하에 방조도 가능한 거예요. 얘는 참고로 봐두시고요. 1번, 2번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꼭 좀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볼 텐데 다시 노트 펴보세요. 이 부분이죠. 자, 부작위범에 대한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 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부작위범이잖아요. 맞죠? 이 정범이 부작위범이죠. 이 정범에 공범이 가담하는데 이때 가담 형태는 자기범 형태로 가담하는 거예요. 자기 형태로 가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주인적 지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는 부작위 형태로 가담하기 때문에 보호주인적 지위가 필요했지만 밑에는 자기 형태로 가담하기 때문에 보호주인적 지위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로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공범 형태가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모두 다 자기로 가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은 가능해요. 더 쉽죠? 다시 교재 옵니다. 그래요. 여기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동그라미, 방조 동그라미 모두 가능하고요. 이때는 뭐다? 보호주인적 지위가 필요 없다고요. 왜? 자기 형태로 가담하기 때문에. 간접도 다 돼요. 공동도 다 되는데 네 가지가 전부 다 돼요. 근데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것은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체크한 거 있죠? 위에 2개, 밑에 1개. 이 3개가 숙제가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이 3개를 꼭 좀 숙지하시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3가지가 어떻게 응용되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색깔을 칠해버리면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4개 칠게 됐죠? 하나, 둘, 셋, 4개. 간접은 잘 안 나오고요. 이 4가지를 꼭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호주인적 지위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나온다. 됐어요? 공동정범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노트를 보세요. 노트를 보시면 1번에서 공동정범 가능하죠. 2번에서 공동정범 가능하잖아요. 공동정범은 앞으로 매치나 뒤로 매치나 다 돼요. 그래서 부작위를 통한 공동정범 가능해요. 1번 가능하다. 2번도 가능하다. 판례 보죠. 판례 별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고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1번은 무지무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번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2번도 좀 나오대요. 2번도 출제가 2번 정도 된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의무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대요.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군가요? 이 사장이지 누구야? 여러분 공중위생영업이 뭐예요? 미용실, 세탁업, 목욕탕, 식당 뭐 등등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직원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조자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나 보조자가 미신고했다 해서 이 사람을 그 범죄의 공동정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없지. 사장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생 직원을 왜 처벌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직원이나 보조자는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도표는 노트에 있는 것을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한 것은 다 된다. 반면에 부작위에 의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두 개만 안 될 뿐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됐죠? 자, 다음 인과관계를 갑니다. 자, 인과관계는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제목 자체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부터 귀속을 가로 닫으면 돼요. 자, 객관적 귀속이란 말은 학자들이 쓰는 말이지 판례는 모릅니다. 판례는 인과관계란 말밖에 몰라요. 17조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즉 연결이 되어야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한다는 얘기인데 이 연결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때 결과로 인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의법입니다. 인과관계란 결과범 밑줄 그시고 결과범에서만 발생되는 것이다. 그쵸? 밑에 결과범을 다른 말로 실질범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거동범, 형식범에서는 인과관계를 논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배웠죠? 그리고 밑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기수가 될 수가 없죠. 즉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면 그때는 미수는 가능합니다. 자, 올라가서 개념.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자, 유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검찰직 하시는 분이라든지 경감부 뭐 다른 시험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넣어놨어요.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판례와 관련해서는 이 비유형적 인과관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론상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 다 알 것이고요. 그치?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 예를 볼게요. 자, 1g이 치사량인 독약인데 갑도 1g, 을도 1g 넣었어요. 그래서 병이 이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이거를 이중적 또는 택일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충분히 결과 발생을 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 밑에 1g, 1g처럼 이것이 결합해서 결과를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누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볼게요. 1g이 치사량인데 갑이 0.5, 을이 0.5를 넣어서 합치니까 1g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그 1g 먹고 죽었단 말이죠. 이것이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이런 말을 쓰고요. 위에서는 이중적, 택일적 이런 말을 써요. 자, 제가 원래 오타를 거의 안 내는 성격인데 오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울게요. 밑에 경합적, 밑에도 경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경합적을 지우시고요. 적으세요. 추월적. 됐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시고요. 위에 것은 추월적, 밑에 것은 경합적. 자, 추월적 봅니다. 후의 조건이 앞의 조건을 추월했다. 이런 말이. 자, 예를 볼게요. 갑이 을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약효가 나타나기 전에
병이 을을 살해했어요. 즉 병이 독약을 추월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병의 행위와 을의 사망과의 관계를 추월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앞에 것은 인과관계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이 독약을 먹은 것이 단절됐잖아요. 그것을 단절적 인과관계 이렇게 불러요.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여기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에 것은 단절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경합적은 뭔가요? 경합적. 자, 병이 을을 저격하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갑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의해서 같은 시각에 사망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양자의 인과관계가 서로 경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행위에 의하더라도 동시에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를 경합적 인과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왜 이 추월적과 경합적을 두 개를 이렇게 묶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밑에 나오잖아. 밑에 가설적에서 나와요. 자, 여기서 추월적 경합적 인과관계를 봤죠. 거기서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쵸? 그 원인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가설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에 그 두 가지에서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과의 사이를 가설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밑에 각주 이 경우 현실적 원인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를 현실적 인과관계 이렇게 부르고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가설적,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현실적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왜 설명드리는지 아세요? 그 밑에 조건서를 보면 비판점 나오잖아. 비판점. 여기 누적적, 비유형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중적, 추월적, 경합적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 경찰이라든지 법원직 이런 건 시험 안 나오고요. 검찰 7급 정도. 그 다음에 경감부는 잘 모르겠어요. 경감부는 깨우뚱한데 검찰 7급 정도는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강의 제가 안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비유형적 인과관계. 자, 이것은 비유형적인 다른 조건이 개입을 해서 최초의 원인 행위와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볼게요. 갑이 을을 상해하였는데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 밑줄. 이 교통사고가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인 거예요. 또는 특수한 체질자, 혈액병 환자이기 때문에 피가 과다 출혈되어서 갑자기 죽었다든지, 그 다음 을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든지, 치료를 안 받는다든지, 의사의 의료 과오 때문에 죽었다든지, 병원 화재로 죽었다든지,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이 밑줄 그은 부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비유형적 인과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유형적 인과관계를 잘 알아두셔야지 판례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됐어요? 나머지는 판례 도움이 안 되고 비유형적은 판례에 도움이 돼요. 자, 이제 학설을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27페이지. 자, A 볼게요. 자, 이 그림 본 적 있으시죠? A가 살인죄의 고의로 칼을 들어서 푹 찔렀다. 칼로 찌른 것을 행위라 하고 사망한 것을 결과라고 한다. 이 행위와 사망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수가 되고 없으면 미수가 되거나 불가벌이다. 그쵸? 자, 여기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 또는 불가벌. 있다 없다. 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 판단 방법에 대해서 자, 인과관계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 이것은요, 논의 여지가 없어요. 논의 여지가 없는데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래? 이 판단 방법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했던 학설이 바로 조건설입니다. 조건설. 조건설이 등장했는데 조건설이 참 좋은 학설이에요. 그런데 조건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정된 조건설이 나옵니다. 그 수정된 조건설이 첫 번째 상당인과관계설. 이 상당인과관계설은요. 조건설에서 주장하는 견해를 그대로 수용해요. 거기에다 플러스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시켜요. 그래서 조건설을 수정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3번인데 합법직적 조건설. 조건설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설인데 그 앞에 합법직적이라는 것을 추가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된 조건설이에요. 근데요. 시험은 판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에는 이 세 가지 학설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교재를 가보면 학설이 무수히 많아요. 학설이 뭐 대여섯 개 넘어요. 근데 그런 학설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게 전부 다인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꼽자면 판례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2번이지. 그게 우리 판례는 이 여러 개의 학설들 중에서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한다 이런 말이야. 그럼 학설은 뭘까요? 학설은 3번이야. 3번. 합법직적 조건설이 학설이야. 학설. 근데 학설이 여러분 판사가 똑똑해요? 대학 교수가 똑똑해요? 응?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고시 공부 낙방한 사람들이 보통 대학원 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시험 붙으면 판사나 검사 되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뭐 유학 갔다 오시면 보통 이제 학자의 길로 나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하더라도 판검사가 머리가 더 좋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요즘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자들이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견해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차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합법직적 조건설로 일단은 판단하고요. 여기서 인과관계 있다. 있을 때 그 다음에 책임 기소. 기수 책임을 질 것이냐 미수 책임을 질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공식을 갖고 와요.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는. 그래서 결국 기수 미수 책임이 되려면 두 가지 난관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합법직적 조건설을 검토해서 인과관계 있다 없다를 검토하고 인과관계 있을 때 안에서 객관적 기속 이론을 또다시 검토한다. 참 복잡하죠. 이게 학자예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판례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자 상당인과 관계설은요. 조건설 견해를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설 그대로 이어받아요. 거기서 상당성을 추가시킨다 그랬어. 상당성이 있다면 밑에 나오죠. 상당성이 있다면 기수가 되고 상당성이 없다면 미수 또는 불가결이 돼버려요. 즉 상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지고 전부 다 기수 미수를 처벌한단 말이죠. 이 속에는 이게 나와 있잖아. 인과관계가 문제와 책임 기속을 한꺼번에 논한다. 한 큐로 해결해요. 근데 머리 나쁜 학자들은 이거를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상당성이 뭐냐?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설 견해를 그냥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데 플러스 여기서 예견이 가능하느냐? 사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성이 있는 것이고 기수 책임이 되고요. 예견할 수가 없다. X면 상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상당성이 있다 없다는 상당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인과관계 문제와 책임 기속을 한꺼번에 논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봤을 때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 기준을 누구로 볼 것이냐? 누구로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절충설을 우리 판례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플러스 법관 플러스. 그래서 행위자만이 아니라 행위자 외에 일반인 플러스 법관까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견이 가능했다, 하지 아니하였다를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특이한 체질들 있지. 내가 한번 뺨따기를 후려 갈겼는데 그 맞은 친구가 참 특이한 체질이라서 머리 두개골이 얇았단 말이죠. 난 뺨밖에 안 때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죽어요. 이런 특이한 체질들은 절충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다. 특이한 사건 경우가 있죠. 앞에서 우리 비유형적 인과관계를 봤는데 병원에 화재가 나서 죽었다든지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무시하고 완전 개무시하고 인과관계를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이러한 특이한 체질이나 특이한 사건 경과는 행위자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절충설이란 말이에요. 교재 한번 가볼까요? 교재 보시면 그럼 먼저 조건설이 뭔지를 볼게요. 일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논리적 조건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다. 각주 볼까요? 각주 3번 체크하시고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절대적 제약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인과관계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 이에 따르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조건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등가설이다 이렇게도 불려요. 무슨 얘기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이 이 싸움을 하다가 A가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사망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살인죄가 되죠. 그쵸? 자, A가 B를 칼로 찔리지 않았다면 B는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A는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근데요. 이 A를 낳은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부모님이 20, 30년 전에 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커서 B랑 말다툼을 하다가 칼을 들고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치? 자, 보세요. 부모님이 A를 출산하지 않았다면 A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A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B랑 말다툼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면 A는 B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밑에 모든 조건은 동가치래요. 동가치. 즉 부모님이 A를 출산했다는 이 가치와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이 가치가 똑같대요.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그치?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이 문제점 때문에 조건설을 수정해서 수정된 조건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자, 일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볼까요? 갑이 을려를 강간하자 을려는 수치심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간 취소죄가 되는 거예요. 조건설을 따르게 되면요. 보세요. 갑이 을려를 강간하지 않았다면 을려는 수치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수치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의 강간과 을의 사망과에는 조건설을 따르게 되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 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맞죠? 비판점 1번 체크하시고. 모든 가치가 조건이 등가치이기 때문에 그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출산행위도 살인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두 번째, 부작위는 현실적인 힘의 투입이 없잖아요. 거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적 제약 공식을 인정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러한 비판점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검찰 7급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누적적, 비유형적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상당 인과관계설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시켜요. 그래서 그 행위로부터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냐? 상당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예견, 예견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럼 앞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부모가 A를 출산했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럼 부모님이 A를 보고 아, 이놈은 장차 20년, 30년 후에 살인마가 되겠구나. 이러한 이 부분을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요? 예견 가능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A를 출산한 부분은 뭐다?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제외시키고 오로지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인 이 부분만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수정된 조건설인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자, 그 행위로부터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즉 예견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인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판례란 말이에요. 예를 볼게요. 똑같은 사안을 갖고 예를 들볼게요. 갑이 을료를 강간했어요. 을료가 수치심으로 자살을 했어요. 자, 갑이 을료를 강간할 때 얘기를 했나요? 아, 이 여자는 장차 집에 가서 수치심을 가질 것이고 집에 가서 자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가능해요? 얘기는 가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강간밖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객관적 기소까지 동시에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이 지정하는 객관적 기속에 대한 별도 평가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한 큐로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나쁜 애들은 이걸 복잡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판단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이 있는데 3번 체크하시고. 그 중에서 3번이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밑줄, 행위자 밑줄, 그리고 법관 밑줄, 이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뭘 판단한다? 예견 가능했다, 안 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비판점. 이거 누가 비판하겠어요? 그래, 머리 나쁜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판례를. 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면서 설명하는데 왜 니네는 하나로 설명하냐? 왜 인과관계 문제와 결과 기속을 혼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머리 나쁜 애들이 말해요. 근데 뭐 그 머리 나쁜 애들이요, 얼마나 머리 나쁜지 아세요? 우리나라 학자들 대학교 연구실에서 자기네가 머리를 싸매서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독일 가가지고 독일 책 100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 쓴 책을 보면 거의 10중 8구 다 100개 온 책이에요. 독자적 견해가 없어요. 얼마나 머리 나쁘면 그 대학 교수의 책을 또 베끼고 또 베껴요. 비슷비슷해요. 학교 웬만한 책들이. 저도 책을 보면서 야, 참 이것도 교수라고 이런 책 생각한 적도 많이 있어요. 비판 좀 보지 마시고.
판례 가기 전에 노트 다시 한번 와보세요. 노트를 와서 보시면 자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조건설과 합법적 조건설을 비교해 놓은 게 나오죠. 그쵸? 앞에 제가 교재에서 앞에 좀 한번 가보세요. 교재 한번 가보시면 이 비판점에서 이 3번 있잖아요. 3번 누적적 비유형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정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노트 보면 이 조건설 나와 있죠. 앞에 두 개는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정된다. 그치? 그리고 합법 직접 조건설 교재 한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두 개는 똑같은데 나머지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만? 검찰직만. 검찰 7급하고 경감부에서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 그게 교재에 있나? 교재에 제가 도표를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아, 교재 도표 있네요. 그 교재 합법직 조건설 가보면 그 밑에 도표, 노트에서 만들어 놓은 도표를 제가 교재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받으시고요. 전 설명 안 할래요. 근데 검찰직 7급 가보면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됐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기 판례 부분은 워낙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